그 남자는 버려졌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약혼까지 한 사이였다. 서로의 집안이 혼사를 약속했고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미래를 그렸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섰다. 더 높은 집안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재물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남자는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그냥 사라졌을까요? 그냥 무너졌을까요? 천만에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버려진 한 남자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충청도 공주 땅에 소문난 양반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벼슬길에 오른 집안으로 공주 일대에서 윤씨 가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와집이 웅장하고 논밭이 넓고 관아의 연줄이 깊었습니다. 집안 어른인 윤참파는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굽실거리는 사람이 많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집안의 무남 동녀딸은 이름이 윤채령이었는데 나이 20에 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수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과 고운 것은 다른 법이었습니다. 윤채령은 영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리함이 때로는 차가운 계산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것인지 집안 분위기를 닮은 것인지 윤채령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먼저 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쓸모있는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을 나누는 눈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채령을 보며 저 아가씨는 얼굴만큼 마음도 곱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채령을 가까이서 아는 사람들은 달리 말했습니다. 저 아가씨 눈에는 저울이 달려 있다고. 그 윤채령이 한 남자를 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박종수였습니다. 나이는 25. 공주 인근 작은 고을에 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관아에서 의원 노릇을 하는 사람이었고 집안은 양반은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종수 본인은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남달랐고 얼굴도 반듯했습니다.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에 눈빛이 깊고 총명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이 박종수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는 태어난 집안이 아까운 아이다. 그 말이 칭찬인지 안타까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종수 본인도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그 벽을 넘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거급제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박종수가 22, 윤채령이 18이던 해였습니다. 윤채령의 아버지 윤참판이 박종수의 아버지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습니다. 병이 깊었는데 박 의원이 살려냈습니다. 그 인연으로 두 집안이 가깝게 지내게 되었고 자연히 두 젊은이도 얼굴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박종수는 첫눈에 윤채령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영리하고 당찬 여자였습니다. 말을 잘했고 웃음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아 주었습니다. 중인 집안 아들을 양반가 교수가 똑바로 바라봐 준다는 것이 그 시절에 얼마나 드문 일인지 박종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윤채령도 박종수가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좋아했습니다. 중인 집안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남자의 총명함과 반듯한 얼굴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대할 때 비굴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윤채령은 굽실거리는 사람이 많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굽실거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혼담이 오간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혼담은 윤참판 쪽에서 먼저 꺼낸 것이었습니다. 박 의원에게 진 신세가 있었고 딸아이가 그 집 아들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참파는 집안 체면을 생각하면 내키지 않는 혼사였지만 딸의 마음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담을 꺼내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박 총각이 과거에 급제하면 혼사를 진행하겠소. 중인 집안이라도 과거에 급제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그 시절 과거 급제는 신분의 벽을 허무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박종수는 그 말을 듣고 두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급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줄이고 아버지 의원 일을 돕는 틈틈이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읽고 날이 밝으면 다시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도록 썼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윤채령이 가끔 쪽지를 보내왔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박종수에게는 그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박종수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간 것은 25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사흘 동안의 시험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사흘에 쏟아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윤채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종수는 윤채령에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윤채령은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과가 나오면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윤참판 집안에 갑자기 다른 혼처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이씨 집안이었습니다. 이씨 집안은 대대로 고위직을 지낸 명문가였고 그 집안 자제가 공주 땅에 새로 부임한 관리의 연줄로 윤채령에게 혼담을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재물도 있고 벼슬도 있고 집안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참판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한양 쪽 연주를 이씨 집안이 갖고 있었습니다. 윤참판은 하루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씨 집안과 혼사를 진행하겠다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윤참판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채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이씨 집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윤채령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박종수가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윤채령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인 집안과 명문가 사이에서 그녀는 명문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에게는 사람을 보내 짧은 전갈만 전했습니다. 혼사가 어렵게 되었소. 이해해 주시오. 박종수가 그 전갈을 받은 것은 과거 결과가 나오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는 전갈을 들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앉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밥을 굶었습니다. 잠을 줄였습니다. 윤채령의 짧은 쪽지 하나를 힘으로 삼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끝이 났습니다. 더 높은 집안이 나타났다는 이유로. 박종수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방문 앞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과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박종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장원급제. 그것은 과거 시험에서 가장 높은 성적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응시하는 시험에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박종수의 이름이 방에 붙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박종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에 붙은 자신의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 씨 집안 앞을 지나쳤습니다. 소슬대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 문을 바라보다가 박종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한양에서 박종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올라간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장원급제 출신의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상관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무엇보다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청렴했습니다. 그 시절 청렴한 관리가 얼마나 드문지를 아는 사람들은 박종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나 박종수 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을 보았습니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의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웃는 얼굴인데 눈은 웃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수가 움직이면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어떤 집안이 빛나고 어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종수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어디서 왔는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낮은 곳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수가 한양에서 자리를 잡은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공주 땅에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윤채령이 시집을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 집안으로 그 집안 자제와 혼례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소식을 전해준 아전에게 말했습니다. 잘 됐군.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박종수는 오랫동안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다음 날 아침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쪽지 하나였습니다. 윤채령이 3년 전에 보내왔던 짧은 글이었습니다. 박종수가 한양으로 올라오면서도 버리지 않고 품에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촛불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태웠습니다. 쪽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박종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다 타고 나서 재가 되었을 때 그는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씨 집안 자제의 이름은 이현보였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명문가 자제답게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공주 땅에 부임한 뒤로 윤씨 집안과 혼사를 올리고 장인 윤참판의 연주를 등에 업고 세력을 넓혔습니다. 돈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입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현보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아의 세금 장부를 조금씩 건드렸습니다. 소작인들의 계약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장인 윤참판의 이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물을 긁어모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양에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종수였습니다. 박종수가 이현보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한양에서였습니다. 공주 땅의 비리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름을 보았습니다. 이현보.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을 보았습니다. 장인 윤참판. 박종수는 그 문서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다음 날 스스로 감찰 어사를 자원했습니다. 박종수가 공주 땅으로 내려온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감찰 어사로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관아의 비리를 조사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어느 고을을 조사하러 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공주 인근 고을 관리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이현보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사가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려고 보니 이미 누군가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습니다. 조작된 부분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누군가가 표시를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현보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감찰 어사가 공주 땅에 들어섰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윤채령이 어사의 이름을 들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종수.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윤채령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 전에 버린 남자였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버린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윤채령의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씨 집안과 혼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어사가 되어 이 땅에 왔습니다. 윤채령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현보가 장부 문제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인 윤참판도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하인들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오는 여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박종수가 있다는 것도. 창밖으로 가을달이 떴습니다. 윤채령은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어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사 박종수가 공주관아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5살의 박종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총명하고 따뜻한 눈이었는데 지금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공주관아 관리들이 줄지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박종수는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전의 이름도 하급관리의 이름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이현보도 있었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이현보를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종수가 웃었습니다. 이서방, 오랜만이요. 이현보는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습니다. 인사를 받으러 나온 것인지 조사를 하러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웃음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사흘 만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현보가 조작한 장부, 부당하게 거둔 세금, 소작인들과의 계약서 위조, 그리고 장인 윤참판의 이름을 이용한 불법 재물 축적까지. 모든 것이 이미 정리된 문서로 박종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현보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소?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했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소. 이현보는 그날로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윤참판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 집안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그 웅장한 소슬대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윤채령이 박종수를 찾아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사가 머무는 처소 앞에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종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윤채령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살려달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돌아서야 할지. 박종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소? 차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윤채령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소. 집안에서 결정한 일이었소. 내가. 채령씨. 박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오. 윤채령이 굳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러 온 것이오. 이 서방이 한 일은 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이오. 채령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소. 윤채령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복수라면 맞설 수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복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을 집행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그 과정에서 스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3년 전 버린 남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보는 눈빛이 원망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눈빛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윤채령은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처소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채령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멈추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굴렀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수는 촛불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태운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달이 떴습니다. 박종수는 그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현보를 조사 대상으로 점 찍은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박종수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박종수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달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지나면 이 땅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 여자와 그 모든 기억과 함께. 그러나 박종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채령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손에 3년 전 박종수가 보낸 마지막 쪽지가 들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 쪽지를 윤채령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관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관모를 쓰고 허리에 각대를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갸름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그 얼굴이 3년 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박종수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종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윤채령이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쪽머리에 짙은 색 저고리.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채령이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드릴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어젯밤엔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잠시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윤채령이 방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종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채령이 손에 든 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3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그 쪽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3년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버리려 했습니다. 여러 번 버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뒤에도 품에 넣고 다녔습니다. 이현보가 알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령 씨. 박종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고 싶으셔서 오신 겁니까? 윤채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박종수는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윤채령이 말했습니다. 이현보가 한 일은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막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박종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윤채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제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이 결정한 일이라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더 높은 집안이 낫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처마 밑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수는 오랫동안 윤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채령 씨가 결정했다는 것.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윤채령이 굳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결정하셨다고 전갈이 왔을 때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령 씨는 집안 어른의 결정에 따를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채령 씨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윤채령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3년 동안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태우면서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현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모를 썼습니다. 윤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가시오. 윤채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추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종수가 바라보았습니다. 이현보를 조사 대상으로 고른 것이 정말 법 때문이었습니까? 박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또 침묵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윤채령은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박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관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에서 이현보가 한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현보는 박종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어사어른, 제가 한 일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종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어른이 저를 조사 대상으로 고른 것이 정말 민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박종수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요?
이현보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사 어른이 채령이와 과거에 혼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령이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법 집행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입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종수는 이현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서방. 예. 지금 본인이 저지른 일을 제 개인사로 덮으려 하십니까? 이현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부 조작이 사실이요? 예. 계약서 위조가 사실이요? 예. 장인 어른 이름을 이용한 재물 축적이 사실이요? 이현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사는 이 자리와 아무 상관이 없소. 이현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종수가 일어났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소.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참판이 박종수를 찾아왔습니다. 단독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종수는 받아들였습니다. 윤참판은 방 안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나이든 양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어른의 위엄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었습니다. 박어사. 말씀하십시오. 내가 틀렸소. 박종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자네를 내친 것이 내 결정이기도 했소. 채령이가 결정했다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안 됐을 일이요. 나도 이씨 집안이 탐이 났소. 한양 연줄이 탐이 났소. 그래서 자네를 내쳤소. 박종수는 윤참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소. 이씨 집안 자제를 드렸더니 내 집안이 이 꼴이 났소. 윤참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알고 있소.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윤참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조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후회는 어르신 몫입니다.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윤참판이 굳었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 길을 갔습니다. 어르신이 내치셨기 때문에 한양으로 갔고 한양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윤참판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맙소.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참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현보는 장부 조작, 계약서 위조, 불법 재물 축적 등의 죄목으로 파직되었습니다. 유배형에 처해질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윤참판도 연루된 부분에 대해 관직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공주 땅에서 수십 년 쌓아온 윤씨 가문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씨 집안이 저렇게 되었다. 이씨 집안 자제를 드렸더니 오히려 집안이 망했다. 예전에 중인 집안 아들하고 혼담이 있었다던데 그 사람이 어사가 되어 내려왔다. 세상 일은 모른다. 그 수군거림이 윤채령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윤채령이 박종수를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종수는 다음날 새벽에 공주를 떠날 것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소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종수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윤채령이 말했습니다. 떠나십니까? 예. 내일 새벽에. 그렇군요. 윤채령은 손에 든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돌려드립니다. 박종수는 그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계십시오. 왜요?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라고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채령 씨가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윤채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채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현보가 유배를 가면 저는 혼자 남습니다. 아버지는 관직을 잃었습니다.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종수가 말했습니다. 채령 씨. 예. 그 질문의 답은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윤채령이 굳었습니다. 3년 전에 채령 씨는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더 높은 집안이 낫다고. 그것이 채령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윤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채령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제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채령 씨 몫입니다. 박종수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윤채령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도 저를 좋아하십니까?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박종수는 윤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3년 전부터 알아온 그 얼굴을.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단 두 글자였습니다. 윤채령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닙니까? 예. 언제부터입니까? 박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쪽지를 태우던 날입니다. 그날 끝냈습니다. 채령 씨를 향한 마음도 원망도 모두. 윤채령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령 씨가 떠나간 자리에서 저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채령 씨를 향한 감정은 조금씩 식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 땅에 내려오면서 남은 것마저 확인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윤채령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됐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윤채령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잘 계십시오. 윤채령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그 마당에서처럼.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년 전에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어깨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박종수는 짐을 꾸렸습니다. 간단한 짐이었습니다. 관복 몇 벌과 문서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줄 약재 몇 가지. 처소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공주 땅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주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윤씨 집안의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웅장했던 소슬대문이 새벽빛 아래 작아 보였습니다. 박종수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한양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말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발굽소리가 새벽길을 울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박종수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주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박종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관아에 출근하고 저녁이 되면 홀로 방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에 촛불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꺼내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두운 방에 앉아 공주 쪽을 생각하는 날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돌아온 뒤로는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박종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공주 땅 소식을 들었다. 윤씨 집안이 어렵게 됐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내가 잘 해냈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비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고을에 괜찮은 교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비가 한번 알아봐도 되겠느냐? 박종수는 그 편지를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알아봐 주십시오. 봄에 내려가겠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혼처 이야기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인 것이.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짧았습니다. 규수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을한 의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나이는 22. 성품이 온화하고 글도 조금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평범하지만 눈빛이 맑다고 했습니다. 박종수는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윤채령을 좋아했던 이유를. 영리하고 당차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봐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과 당참이 차가운 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눈빛이 맑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박종수는 답장을 썼습니다. 봄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종수는 고향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결 편해 보인다. 박종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선한 자리가 마련된 것은 내려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정소영이었습니다. 나이 22. 아버지의 말대로 얼굴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마주 앉았을 때 박종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계산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나눈 것은 아버지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긴장되십니까? 박종수는 잠시 놀랐습니다.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금. 저도요. 소영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를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압니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어떤 글을 좋아하십니까? 소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담은 글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글보다 솔직한 글이 좋습니다. 박종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글보다 솔직한 글. 3년 전 자신이 윤채령에게 보낸 쪽지가 생각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박종수가 쓸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그 생각을 잠시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 상관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종수가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십니까? 박종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소영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박종수가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소영이 다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박종수는 그 웃음을 보면서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것이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는 그해 가을에 올렸습니다. 박종수의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두 의원 집안이 사돈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그날 소영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맑았습니다. 그 눈빛이 맑았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공주 땅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보는 유배지로 떠났습니다. 윤참파는 관직을 내놓았습니다. 윤씨 집안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윤채령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채령은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박종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니요. 단 두 글자. 지금도 좋아하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한 그 목소리. 윤채령은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버렸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등잔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쪽지를 불꽃 앞에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쪽지가 불꽃에 닿았습니다. 타들어갔습니다. 노란 불꽃이 종이를 삼켰습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윤채령은 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그것이 윤채령이 받아야 할 대가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더 좋은 것을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윤채령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쪽지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양에서 박종수와 소영은 함께 살았습니다. 소영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말은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는 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영이 박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힘드셨습니까? 박종수는 소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밥을 더 드릴까요? 박종수는 잠시 소영을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소영도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는 저녁이었습니다. 등잔불이 따뜻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박종수는 그 저녁이 좋았습니다. 3년 전 버려진 남자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섰고 스스로 걸었고 스스로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맑은 사람을, 계산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윤채령은 스스로 태운 죄를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윤참파는 탐욕으로 쌓은 권세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이현보는 욕심으로 저지른 일의 대가를 유배지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수는 가을에 혼례를 올렸고 겨울이 오기 전에 한양의 작은 집에 따뜻한 불을 피웠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